네, 오늘 심층 토크 시간에는 우리 시장의 하락, 이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이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주호 리서치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서 뵙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밤사이 뉴욕장 이렇게 월요일 날 휴장 이후에 어제 급락이 나왔음에도 우리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네.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 윤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정권가에서 가장 이 조정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해 오셨던 분이기도 한데 네. 한 번만 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우리 시장 약한 이유를 좀 한번 요약해 주신다면요. 뭐 이유는 뭐든지 뭐 10가지, 100가지 잡을 수 있겠죠. 네. 거에 따라서.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지만 체력이 강하면 명령력이 강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주가라는 게 결국 EPS 곱하기 PER인데 EPS에 대한 기대값도 좀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고 PR도 약해질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다 밑에 깔린 거는 저희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그렇게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EPS는 좀 기업이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오고 있고 또 너무 인플레가 나니까 또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게 겹쳐 작동되고 있다 보니 뭐 글로벌하게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자산 가격이 좀 조정이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점들을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익 성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작년에 이게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결국 내구재에 대한 그게 강한데 결국 최근 보면은 이익이 지금 우리나라가 좋아지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미국의 지표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를 보더라도 공급장 배송 속도는 좀 낮아져서 속도가 좀 다시 회복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신규 수출 같은 거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 못하게 급감했거든요. 전월 대비 한 마이너스 1.9% 감소했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0.1%였으니까 안 좋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오미크론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봤더니 온라인 판매가 마이너스 8.7%였더라고요. 결국은 수요 자체도 약하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림을 띄워주셨었는데 현재 올해 그렇게 기업들이 이게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걸로 현재 전망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사실 이거에 대한 팁을 주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미국의 그 JP 모건 식당 발표가 있었거든요. EPS가 컨센서스보다 10% 이상 상회했는데 하여튼 주가 오늘 못 올랐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날 그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1에서 2년간 이익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데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익이 좋아지려면 많이 팔고 이익을 남기려면 결국 비용을 좀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최근에 비용 상승 요인이 너무 커서 유가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정이 안 되면 기업 이익의 현재 기대 수준은 상당히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 밤사이에 저 뉴욕 금융시장에서 또 이렇게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미 국채 수익률의 급등입니다. 뭐 그러면서 또 실질금리라 할 수 있는 뭐 팁스 수익률도 막 오르고 하는데 지금 뭐 1.89%도 찍었거든요, 10년물이.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밤사이에 나온 얘기가 이게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25bp 인상이 아니라 뭐 50bp 인상 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 연준의 이 통화 정책 정상화 이게 어떻게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사장님이 워낙 이쪽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의 연준의 정책 변화를 보면 네. 저는 이런 결론을 많이 말씀드려요. 연준이 이거에 대해 대비를 잘 못해왔구나. 결론은. 정책이 급격히 바뀌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올해 너도 나도 이제 빠르게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강한 정책들을 발언하고 있죠. 제가 표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최근에 투표권 가진 연준 위원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도 나도 이제 서로 강한 어떤 긴축의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혹시 세인트루이스 연총재 제임스 블란드가 과거에는 정말 더비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죠. 와 네. 요즘 보면은 뭐
그냥 뭐 매일매일 뭐 엄청 강한 얘기 쏟아놓고 있는데 당장 제재표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50bp 인상은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방금 전에 주가는 EPS 곱하기 PR인데 우리가 PR을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은 진축으로 가는 게 확연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때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지금 그렇게 하면 좋아지는 겁니까? 물어보면 나빠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성향이 나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나올 거라는 게 중요하고요. 잡히면 주식시장도 다시 좋아질 수 있겠죠. 안 잡히면 예를 들어서 유가마저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 가지 부상하면서 유가마저도 통제가 안 돼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최근에 그리고 좀 놓치고 계신 게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소매 가격이 엄청 올라요. 소매 가격. 네. 사실 소매 가격은 과거에 2010년에 12월에 아랍의 봄을 얘기할 때 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얘기하지만 사실 당시에 배고픔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결국 여러 가지 인플레를 자극했던 변수예요. 그 변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는 게 2, 3월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를 더 우리가 주가가 좋아질 만한 저희 PR의 어떤 개선 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나오냐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든 이 기대 심리를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뭐 1월 들어서 온통 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얘기로 뭐 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네. 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네. 뭐 특별히 이렇게 IPO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가 싶은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 뭐 투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네. 미국에 상장해서 뭐 참 우리 한국 사람들 가슴이 웅장해지네 만에 했던 쿠팡도 한 번도 그 공모가 회복하지도 못하고 흘러내리기만 하는 이런 와중에 이게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IPO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 혹시? 뭐 처음에 말씀드렸죠. 체력이 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IPO가 이 양을 소화할 만큼 체력이 되냐가 궁금하고요. 근데 사실 사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IPO를 언제 많이 했냐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PR이 높을 때 하죠. 네. 그렇게 해야지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IPO 하는 기업 관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올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IPO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는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어쩌면 주식을 시장에 파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관계자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뭐 자본의 논리는 사실 뭐 굉장히 냉혹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을 또 가늠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가 끝나고는 뭐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시장에 IPO를 함으로써 좀 주식 발행이 늘어나는 이 자체 현상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보다는 체력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급등에 따라서 지금 성장주들이 무너지고 지금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장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뭐 우리 시장을 떠나서 워낙 요새 미국에 투자하시는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그분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뭐 장기 투자로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만약에 현재 계속 반복되면 드리는 말씀이 이번 금리 상승이 좀 더 이어지고 무엇보다 결국 유동성 축소가 저희 대차 대표 축소까지 나간다면 미국 성장주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그림을 혹시 띄워주시면 볼 수 있겠지만 안 띄워드려도 쉴러가 말했던 소위 10년 EPS를 써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IT 버블 시대를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만 해도 부담스럽고요. 중요한 건 미국의 성장주가 흔들리면 한국의 성장주는 힘들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 아크라는 인베스트먼트에서 ETF가 있습니다. ARRK라고. 이게 작년에 먼저 꺾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연말에 좀 우리나라의 성장주는 반등을 했었지만 저는 요즘은 같이 동해에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내는 결론은 뭐냐면 소위 주가라는 게 우리가 가격을 못 맞추겠다면 가치는 어떠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가치는 결국은 잉여 현금 흐름과 결국은 할인율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할인율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소위 가치 측면에서 또 이거 배치를 더
성장같이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미 처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어떤 게임주라던가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와 내러티브에서 올라온 기업들은 뭐 10년 뒤엔 좋아지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2000년 초에 IT 우리나라도 굉장히 성장주 열풍이 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옥석 가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면 성장주 밸류 높을 때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여주신 ARKK 차트, 뭐 캐시오드가 2020년에 스타가 되고 네. 작년에도 뭐 기대는 컸습니다만, 진짜 이럴 때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센터장님, 네. 지금 어제는 우리가 아시아장에서 제일 부진했고, 네. 이제 밤사이에 그렇게 뉴욕 증시가 아찔할 정도로 밀렸으면은 오늘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강합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네. 이러니까 좀 오히려 더 불안하기도 한데 저 지금 이제 센터장님 그동안에 어느 정도 이 강한 조정장을 갖다가 이렇게 예견해 오셨던 우리 윤조 센터장님이 지금 2레벨 이제 2800도 지난번 봤던 2822 11월 달에 그 저점도 가까워진 2레벨에서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게 대세 하락이냐 대세 상승이냐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거는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라는 거죠. 그 한국 증시의 고유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세장이 짧게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박스권이 길었거든요. 근데 박스권 하단이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럴 때 대략 가늠해 보면 뭐 밸류에이션을 이때 보통 우리가 가늠을 해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대략 포워드 PBR 한 배가 한 2,800 초반이고 PER로 한 10배가 2,750이거든요. 고구간에서는 자꾸 트레이딩 개념은 나오겠죠. 오늘도 그건 접근하니까 나오지만 제가 근데 너무 서두르시지 말라는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 이외에도 좀 봐야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금융에 좀 불안한 신호 중에 하나가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게 좀 미국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거나 우리나라 신용 잔고가 좀 급감하거나 뭐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가 좀 편안하게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마이더 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프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사실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우리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거겠죠. 위험을 줄인다는 거는 현금 비중이 낮다면 좀 늘려놓으시고 특히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는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만 좀 대응을 해놓으셔도 이 구간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디까지 변동성이 커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지 상황을 예측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좀 대응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 작년 뭐 한 4분기 11월, 12월 한참 뜨겁게 달궜던 네. 무슨 뭐 게임,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최근 이렇게 각 뭐 로봇까지도 포함해서 크게 뚝 부러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고점 대비는 또 이제 많이 밀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을 우리 그야말로 급격하게 폭등을 하다가 또 급락의 양상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뭐 진입 시점을 한번 조율해 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뭐 살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각자 보는 타임의 시간의 기간이 다르겠죠. 뭐 정말 미래를 좋게 보고 나는 그 기업과 같이 가겠다면 승부를 보셔도 되겠지만 내가 투자해서 그 기업이 단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서 현재 여기서 밸류가 싸냐 비싸냐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데 싸지 않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이제 최근에 잘 보시면 헬스케어라던가 아까 말씀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체력에 관해서 가장 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거죠. 소위 쉽게 말해서 그 소위 할인율이 변했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럴 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오히려 이럴 때는 인플레로 인한 비용 상승을 가격 저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 생각에 자세히 못 봤지만 뭐 유가 상승에 좀 수혜가 되는 곳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아까 그래 성장 쪽 섹터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기대조차 사라졌을 때 비관적 우려감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언제쯤 나올 거예요.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최소 이 정도 지나야 된다 보는데 그 구간에 좀 이런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그때가 좋은 기업, 미래에 성장하는 가치가 있는 좋은 기업을 싸게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봅니다. 그때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호 이베스트 예, 투자증권 감사합니다.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